손녀야. 우리 손녀야. 우리 손녀 맞지? 방금 보신 장면은 요양원 청소부 은지 씨와 자신이 잃어버린 손녀라고 믿는 치매 할아버지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가볍게 응원해 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오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지는 눈을 떴습니다. 원룸 월세 35만 원, 공과금 합치면 40만 원, 그리고 대학 등록금 대출 상환 월 30만 원. 28살 은지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은지는 20살에 사회로 나온 뒤 줄곧 혼자였습니다.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일했고 졸업 후에는 이 요양원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죠. 은지 씨, 오늘도 4층 담당이에요. 304호 박 회장님 방 특히 신경 써주세요. 간호사 선생님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현 회장, 요양원에서 가장 비싼 특실을 쓰는 환자였어요. 한때 국내 10대 건설 회사를 운영했던 거물이었죠. 하지만 3년 전 중증 치매 판정을 받고 이곳에 입원한 뒤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304호 문을 열자 박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청소 들어갑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은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가 왔구나. 노인이 벌떡 일어나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어디 갔었니? 왜 이제 왔어? 은지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노인은 진짜로 자신이 손녀라고 믿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손녀가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내 눈을 봐. 이 눈썹을 봐. 우리 지혜랑 똑같아. 할아버지는 절대 틀리지 않아. 그날 오후 박 회장의 아들 박민수 상무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류에 사인을 받고 돌아서려는데 복도에서 은지와 마주쳤어요. 아, 청소부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또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나요? 네? 무슨 손녀 타령 말입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졌다던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치매 증상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골치 아파요. 그렇게 말하고 민수는 가버렸습니다. 은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어떻게 친아들일까 싶었죠. 그날 밤 은지는 간호사실에서 우연히 박 회장의 차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지혜라는 이름이 신경 쓰였습니다. 선생님, 박 회장님 손녀가 정말 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한데 30년 전에 실종됐대요. 그때 4살이었다니까 지금은 34시겠네요. 실종이요? 응, 유괴된 건지 사고를 당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CCTV도 없던 시절이라 회장님이 경찰 사설탐정 다 동원해서 10년 넘게 찾았는데 끝내 못 찾았대요.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회장님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부인은 그 일로 우울증 걸려서 3년 후에 돌아가셨고 회장님도 그때부터 사람이 변했대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은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회장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은지가 청소를 하러 올 때마다 노인은 손녀가 왔다며 울었어요. 지혜야, 오늘은 할아버지랑 공원 산책 갈까? 회장님, 저는 청소하러 온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손녀야. 할아버지가 틀릴 리 없어. 노인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은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손만 꽉 잡고 있었으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은지는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노인의 슬픔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은지도 모르게 박 회장에게 점점 마음이 갔어요. 다른 환자들 방은 30분이면 청소가 끝나는데 304호에서는 1시간씩 있게 되었죠. 회장님,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지혜가 챙겨주니 고맙구나. 제가 손녀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야, 넌 내 손녀가 맞아.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지만 은지는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진짜 할아버지 같았죠. 고아원에서 자란 은지는 한 번도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누군가에게 손녀라고 불린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박 회장의 착각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내일도 올게요. 그래, 우리 지혜 꼭 와야 한다? 네, 꼭 올게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이제는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웠죠. 하지만 단 한 가지, 은지만큼은 항상 알아봤습니다. 지혜, 왔니? 네, 회장님, 왔어요. 은지는 이제 박 회장을 회장님 대신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오늘 밥 잘 드셨어요? 지혜가 올 줄 알고 기다렸어. 노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날따라 박 회장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은지는 간호사를 급히 불렀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요. 검사 결과 폐렴이었습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있는 상태라 위험했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어요. 하지만 박민수 상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겨우 얼굴을 비쳤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위중합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됐습니다. 여기서 치료하죠. 민수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비용만 더 들고. 그 말에 은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상무님,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청소나 하세요. 민수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퇴근하지 않고 304호에 남았습니다. 은지 씨, 집에 안 가요? 괜찮아요. 오늘은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은지는 박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노인은 헛소리를 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할아버지가 손 놓쳐서. 그날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느라 잠깐만 놓쳤는데 그 사이에 내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은지는 밤새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어요. 고령의 이 정도 폐렴이면 보통 넘기기 어려운데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라고. 자신을 지혜라고 믿는 그 손녀 곁에 더 있고 싶어서 버틴 거라고. 지혜야. 회복 후 첫날 박 회장이 은지를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고맙다. 네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견딜 수 있었어. 노인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한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지는 이제 33, 박 회장은 88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은지는 청소 중에 박 회장의 서랍이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리하려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실종아동 수색 보고서 마이너스 박지혜 1994년생. 호기심에 펼쳐본 은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4살짜리 여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이 이건 나?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은지가 고아원에서 찍었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 그 이전, 고아원에 오기 전의 모습 같았습니다. 서류를 더 넘기자 상세 정보가 나왔어요. 이름 박지혜, 생년월일 1994년 3월 15일, 실종일 1998년 9월 7일 당시 만 4세에 실종 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치원 앞. 특징, 왼쪽 어깨에 붉은 점. 은지는 급히 자신의 왼쪽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있었어요. 동그란 붉은 점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이었는데 은지는 그냥 평범한 모반이라고 생각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이 나온 고아원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제가 고아원에 온 날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김은지 씨 맞죠? 1998년 9월 15일에 입소하셨네요. 그때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보호 당시 만 4세로 추정됐고요. 정확한 생년월일은 알 수 없어서 추정일로 1994년 1월 1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실종된 날은 1998년 9월 7일. 자신이 고아원에 온 날은 1998년 9월 15일. 단 8일 차이. 혹시 다음 질문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은지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세요? 서울역 근처에서 배회하던 걸 경찰이 보호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름도 모르고 부모 얘기도 전혀 안 했다고. 전화를 끄는 은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은지는 평소처럼 304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렸어요. 만약 내가 정말 박재라면, 만약 할아버지가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정말로 날 알아본 거라면. 문을 열자 박 회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할아버지. 은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아직 말하면 안 돼. 확실해질 때까지. 만약 착각이라면 할아버지만 더 괴로워질 테니까요. 할아버지,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래, 우리 지혜가 있어서 더 좋은 날이야. 노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일주일 후 은지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 회장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과 함께 DNA 검사 의뢰를 했죠. 가족관계 확인 검사인가요? 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일 수도 있어서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일주일이 은지에게는 1년처럼 길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내가 박재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재벌 소녀라는 신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만약 아니라면 그럼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실망하실까?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DNA 감정 결과서, 검사 의뢰인 김은지, 피검사자 1 박재훈, 피검사자 2 김은지, 친자관계 확률 99.99%, 소견 피검사자들은 조부 손녀 관계가 확실함. 봉투가 은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이었구나. 할아버지가 맞았구나. 치매가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날 알아본 거였어.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가족 없이 살아온 자신에게 드디어 피부치가 생긴 거예요. 그날 오후 은지는 304호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DNA 결과서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혜야 왔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눈이 빨개? 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지혜예요.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결과서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박 회장은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글자를 읽지 못했죠. 지혜야,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가 맞아요. 은지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박지혜가 바로 저예요.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맞았구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다들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한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네가 우리 지혜인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어요. 다음 날 은지는 박민수 상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무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청소부가 무슨 일로? 저 회장님의 손녀입니다. 30년 전 실종된 박지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민수는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왔어요. 함께 온 가족의 변호사는 결과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결과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네, 저는 박재희입니다. 회장님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쁨일까요? 아니면 당혹감일까요? 며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의 아내 그리고 은지의 생모인 박선영도 왔어요. 엄마, 33세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생모를 만났습니다. 선영은 은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혜야, 우리 지혜.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키지 못해서.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그날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유치원 하원버스에서 내리는데 할아버지가 잠깐 전화를 받으셨어.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그때는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지. 선영은 손을 움켜쥐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랑 아빠가 서둘러 통화하는 사이에 지혜가 유치원 앞 골목 쪽으로 혼자 걸어간 거야. 항상 그랬거든. 강아지 보러 간다고. 우리가 통화를 끝냈을 땐 이미 지혜가 안 보였어. 주변을 뒤지고 경찰 부르고 CCTV도 없던 시절이라 발자국 하나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눈물을 닦던 선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빠는 사람을 수십 명 붙여서 지혜를 찾았어. 전단지도 돌리고 방송도 하고 10년 동안이나. 근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 경찰은 말했지. 아마 유괴되어서 어디선가 버려졌을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은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경찰에 발견됐다는 자신의 기록이 떠올랐어요. 아빠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었어. 선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며 내 손을 놓쳤던 건 자기 탓이라며. 그 죄책감으로 엄마도 우울증이 심해져서 결국 3년 뒤에 떠나셨고 선영은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 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빠는 그 뒤로도 20년 동안 지혜 방을 그대로 두고 살았어. 생일마다 케이크를 올리고 옷도 사놓고. 누가 봐도 집착이었지. 하지만 그게 아빠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선영의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아빠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 이름도 날짜도 심지어 내 얼굴도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지혜 얘기만은 더 또렷해졌어. 분홍색 원피스, 왼쪽 어깨 붉은 점, 눈웃음 질 때 생기는 주름, 그 얘기를 수십 번도 넘게 했어. 선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했어. 너무 정확했어.
치매가 드러낸 진실. 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매일 내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 그날 이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사진을 봤단다. 세상이 다 바뀌고 회사도 바뀌고 사람들도 떠났지만 내 머릿속에서 내 얼굴만은 절대 지우지 않았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나를 망가뜨린 병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기억이었지. 사람들은 말했어. 내가 치매라서 아무 여자아이나 붙잡고 손녀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노인은 은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병 때문에 더 또렷해졌을 수도 있어. 노인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건 다 잊혀가는데 죄책감과 그리움 같은 건 더 깊이 박히더구나. 하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준 건지도 모르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헛소리라며 웃어넘겼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한 아이를 잃고도 잊지 못했던 한 남자의 집착과 사랑, 그리고 병이 망가뜨린 기억 사이에서 오히려 진실만을 붙잡고 있었던 치매의 아이러니.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홀로 서 있던 은지에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김은지 씨.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지혜 씨. 제가 정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은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서.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치매라서 엉뚱한 소리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까지 손녀라고 하니 그저 민망하고 창피했죠. 그래서 당신에게도 너무 함부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떠올랐어요. 아가씨가 무슨 상관인데요? 청소나 하세요. 라고 하던 그의 말. 민수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농담처럼 들렸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러시니까.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고 싶어졌어요. 누군가의 손녀라는 말이 너무 따뜻해서요.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틀리지 않은 게 하나 있군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지혜는 어디서 살아도 착한 애일 거다. 그 말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재산 상속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자리에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박지혜 양을 박 회장님의 직계비속으로 인정하고 상속권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민수와 선영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벌 손녀, 상속, 이 모든 게 자신과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박지혜인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제 이름 김은지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은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은지는 고아원에서 저를 키워준 원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이 불러주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이름 모두 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모두 당신 거니까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법적 이름은 박지혜로, 사용 명의에는 김은지 병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은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제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저 큰 집 필요 없어요. 고아원 시절 친구들,
지금도 그 시설에 남아있는 동생들, 그리고 이 요양원 어르신들이 더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으로 사셨다면서요. 그 죄책감이 누군가한테는 따뜻함이 되어 닿았으면 좋겠어요. 민수와 선영, 변호사까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흐릿한 눈으로 은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봐라, 우리 지혜는 원래부터 이런 애야.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지는 이제 38이 되었고 요양원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낡은 간판은 박재윤 기억 돌봄센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고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햇살이 잘 들어오는 큰 창이 생겼습니다. 무료 기억검사실, 치매가족 상담실, 그리고 지혜홀이라는 작은 강당까지. 그 모든 비용은 박 회장이 남긴 재산과 민수가 회사에서 만든 재단 기금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였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던 급여는 크게 올랐고 요양보호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소 직원들에게도 케어 스텝이라는 공식 명칭과 교육이 주어졌어요. 은지 선생님, 오늘 신입 교육 있으시죠? 요양원 원장이 된 선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치매 환자분들 반복 질문 대응 교육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할게요. 은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만 취급되던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런 말을 쉽게 내뱉지 않았습니다. 치매도 기억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은지는 새로운 간호조무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말할 때도 있어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 박 회장은 그 사이 여러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해가 노을로 물들던 저녁이었어요. 304호 대신 이제는 101호 특실에 누워있던 박 회장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은지가 앉아 있었어요. 지혜야, 네 할아버지, 저예요. 이젠 자신의 이름도 잘 잊어버리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민수도 선영도 잘 못 알아보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 은지의 손만 잡으면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손녀 왔구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 오늘 하늘이 엄청 예뻐요. 보셨어요? 은지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분홍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노을이 병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응, 예쁘네. 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네가 분홍 원피스 입고 공원에서 뛰어다니던 때 그때 하늘이 딱 저랬지. 은지는 박 회장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노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니 35년 동안 할아버지는 그날 한 번의 실수를 붙잡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요. 은지는 손등에 얼굴을 살짝 기댔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잊지 않은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요. 치매가 할아버지 기억을 다 가져갔는데 저만큼은 끝까지 붙잡아준 거잖아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그렇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요. 고아원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만났고 친구들도 만났고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나쁜 인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사과해 주셨어요. 이제는 행복해져도 돼요, 할아버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은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하구나. 우리 지혜 손은 항상 따뜻했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 걱정하던 일을 마치고 안심하고 잠드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마지막 숨이 노을이 물든 병실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큰 액자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웃고 있는 박재훈 회장의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더 놓여 있었죠.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박 회장의 사진,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끝내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기억. 박재훈,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던 이름 박지혜. 조문객들이 돌아간 뒤 상주석에 앉아있던 민수가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이제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을 거야.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민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이, 이 요양원이 어떻게 쓰일지는 네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남긴 돈이 단지 건물과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줘.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삼촌. 그녀는 장례식장을 나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학교 갔다 온다고 했는데 여기로 올 것 같아서. 은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랑 같이 여기 앉아서 기다려 볼까요? 응, 고맙네. 노인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구먼. 은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제가 손이 따뜻하다고. 그래서인지 전 치매 어르신들 손 잡아드리는 게 참 좋아요. 요양원 안에는 오늘도 수십 개의 기억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은 흐릿했고, 어떤 기억은 또렷했고, 어떤 기억은 뒤섞여 엉망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세월도 끝까지 지켜지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에겐 그게 미움일 수도 후회일 수도 있겠지만 박 회장에게 그것은 한 아이의 얼굴이었고 한 이름이었고 한 손의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많은 노인과 아이들을 위한 기억 돌봄 센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치매 할아버지와 요양원 청소부의 이야기였습니다.